지난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학 철학은 실패했다. 근대 철학도 마찬가지로 실패했고, 그래서 철학은 오늘날 객관적 지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건데, 예컨대 낮에는 과학을 믿고 행위를 하는데 밤만 되면 그 과학에 대한 반성 행위를 할 때 과학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낮의 철학, 밤의 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슐라르의 그 주장,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혼란을 얘기해 주는 건데, 제가 이 혼란, 낮의 철학과 밤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이른바 인식적 상대주의와 판단적 상대주의를 구별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이 인식적 상대주의와 판단적 상대주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져 있는 사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식 행위로 봐야 된다. 즉 생산 행위로 봐야 된다.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과학적 실천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생산물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사회적 생산물이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생산 일반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주어져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제 없이 무에서 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또는 무전제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사실 참이라고 전제를 해서 그걸 비판해 나가면서 점차 더 확실한 지식으로 가는 게, 이게 인식이 생산이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뭔가를 의심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그 의심에는 숨겨져 있는 전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제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이나 의심이나 비판이나 하는 게 불가능한 거다. 그 전제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틀이라고 얘기하고, 파라다임, 생활세계, 형이상학, 존재론 등등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왜 가능하냐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는 바스카에서는 모든 인식론은 존재론을 전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말은 일상 언어로 바꾸면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의식적인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알미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숟가락으로 밥 퍼먹을 때 그거 의식하지 않아도 내 손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행위 일반이 삶이라고 그런다면 그거의 특수한 형태가 알미라고 하는 인식 행위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행위 일반 또는 실천 일반의 부분 집합으로 인식 행위가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모든 인식론은 존재론을 전제한다라는 말을 일상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인식론이 존재론을 전제한다는 거의 예로 종교적인 인식행위는 뭐가 신에 계시냐를 두고 싸우지만 그 전제가 되는 신의 존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논쟁도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는 우리가 뉴턴 파라다임하고 양자역학의 파라다임이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바깥에서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주관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전제 없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건 철학자들의 괜한 얘기지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할의 철학, 그 천년의 철학책을 통해 가지고 방금 얘기한 과학 철학의 실패를
철학사를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레에 따르면 인류의 2000년 철학사는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2차적인 서술이다. 그럼 1차적인 서술은 뭐냐? 1500년까지 종교가 1차적인 서술을 했다. 세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신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리고 1500년 이후에는 세계가 뭐다라고 하는 1차적인 서술을 과학이 담당했다. 다만 철학이 하는 일은 그런 1차적 서술, 종교적 서술이든 아니면 과학적 서술이든 그거에 대한, 그 서술에 대한 전제를 검토해보고 성찰을 하는, 그래서 2차적인 서술이다. 철학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그런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도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나오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서유럽에서 정립된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서유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하루 얘기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학 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중세 철학의 하나만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었죠. 아퀴나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신법을 우리의 인간 이성이 파악한 게 자연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초점은 인간 이성이 신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신이란 말을 만약에 자연이란 말로 바꿔놓는다고 그러면 자연에 대한 인식을 계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퀴나스에 오게 되면 철학과 신학이 분리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철학과 신학의 분리라고 하는 서양 유럽의 중세 철학은 이슬람 철학이나 그 밖에 인도 철학하고 확연히 구분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 철학은 최종적으로 계시, 코란으로 되돌아가는 데 비해서 이 중세 서양 철학은 인간 이성이 알 수 있다라는 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적 세계관하고 과학적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종교라고 하는 건 세계의 모든 변화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주체로 설명한다. 신의 활동으로 나머지 모든 변화가 설명이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이 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리스 철학에서 태초에 존재하고 있는 건 물, 불, 흙, 공기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오늘날의 의미의 원자론적인 의미의 죽어있는 물, 불, 흙으로 하면 변화를 설명해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종교적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 죽어있는 것들끼리 서로 운동한다,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물의 신, 불의 신, 흙의 신, 공기의 신이라고 하는 네 개의 신으로 운동을 설명하는 꼴이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세계관으로 오게 되면 이제 자연이 스스로 운동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이 스스로 운동한다. 원래 자연이라는 말이 동양에서는 그렇게 정의되는 거지만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연이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창조된 거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동양처럼 서양 사람들도 과학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만물이 서로, 예컨대 중력에 의해서 서로 운동하게 되고 자연 스스로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입장이 이제 갈릴레오나 뉴턴과 같은 운동 법칙을 증명하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게 과학혁명의 성과겠죠. 말하자면 신의 도움 없이 세상의 변화, 운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과학혁명이고, 이거하고 이제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이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된다. 다시 한번, 그래서 철학은 바로 이렇게 과학적 세계관을 2차적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이 2차적 서술을 하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1차적 서술을 담당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계가 뭐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는
과학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규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규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바스카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자 그러면, 과학을 위한 철학이어야 되는데, 즉 2차적 서술이어야 되는데 과학에 대한 철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 과학 철학 또는 근대 철학의 실패를 하레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선 하레가 파악하고 있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은 뭐냐면 과학의 근거를 서술해내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전적인 경험론, 고전적인 합리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또는 지난 시간 다르게 표현한 걸로는 실제론적인 경험론, 실제론적인 합리론. 이건 뭐냐면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에 세계가 우리한테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 라는 의미의 고전적 경험론, 그리고 세계가 우리한테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라는 의미에서의 실제론적인 합리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이컨, 로크 등등으로 대표되는데, 그 세계가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계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세계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했어요. 그 개념을. 그런데 이제 경험론이 깊어지면서 세계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마치 칸트가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세계는 곧 경험 세계이어야 된다. 세계는 경험 세계보다 클 수가 없다. 세계는 곧 경험 세계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휴무입니다. 그래서 휴무는 예컨대 고전적 경험론자들이 전제하고 있었던 세계, 그리고 세계가 필연적인 운동 속에 놓여져 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경험론에 입각해서, 휴문과 같은 아주 근본적인 경험론에 입각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심리적인 걸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사건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를 우리가 결과라고 부르는 순전히 심리현상으로서 인과관계가 존재할 뿐이지, 그걸 확증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연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극단적인 회의론자로서 흉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반실제론적인 경험론으로 가는 거죠. 세계 없이, 세계의 도움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 세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 자체 인식 불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마찬가지로 경험론의 경우, 합리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합리론을 대표하는 걸 우리가 칸트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칸트도 우리 아퀴나스나 데카르트처럼 인간 이성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긴 보는데, 이게 칸트의 경우는 아퀴나스와 데카르트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 이성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단 경험을 매개로 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은 직접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처럼 또는 아퀴나스처럼 그게 아니라 경험을 매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이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조직하는 능력이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험을 조직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세계가 우리한테 부여한 거다. 세계가 우리한테 준 거다. 마치 경험론자들이, 고전적 경험론자들이 세계가 원인으로서 우리한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라고 파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이라고 하는 건 세계가 우리한테 부여한 선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선천적인 능력은 세계의 존재를 전제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실제론적인 경험론, 실제론적인 합리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칸트의 합리론도 마찬가지로 경험론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리만 기하학에 의해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유클리드가 유일한 기하학적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이나 뉴턴 역학하고의 관계도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또는 역학이라고 하는 게 세계가 우리한테 부여한 선천적인 유일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언어적인 약속, 수학이 공리라고 하는 걸 약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문법이다. 언어적인 문법에 불과한 거다. 이러니까 세계 없이도 우리는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합리론도 고전적인 합리론과 달리 이른바 발전된 현대 합리론은 규약주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주의 또는 실용주의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성이라고 하는 건 단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저 써먹으려고 하는 수학 공식이다 또는 문법 체계다. 그리고 다른 문법 체계, 다른 수학 공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반실제론적인 합리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레가 보여주려고 하는 근대 철학의 역사입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두 번째 근대 철학의 출발이 그런 거였다 그러면 근대 철학의 주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주류 과학 철학하고도 관련되는 거겠죠.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논리 실증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독일의 반해결주의 또는 반관념론적인 경향이 영국의 경험론하고 만나면서, 특히 흉의 반실제론적인 경험론하고 만나면서 발전한 거다. 제가 대표적으로 마크라고 하는 사람, 마크가 혹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하 3, 마하 2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빨리 가는 속도를 재는 마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물리학자였었습니다. 이 마하하고 이 마크를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비엔나파, 우리가 흔히 비인나파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비엔나파, 이 사람들이 발전시켜놓은 논리실증주의 또는 논리경험주의입니다. 이 논리실증주의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흉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모든 이론 용어를 관찰 용어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관찰 용어로 환원된 물리학만이 진짜 물리학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론 용어하고 관찰 용어라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작적 정이라는 말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 이런 걸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거를 둘이 만났는데 한 1분간 쳐다보더니 체온이 38도에서 42도로 올랐다. 그럼 그 체온을 재보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관찰용어로 바꿔놓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마하주의자들 또는 비엔나파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고, 이른바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명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관찰용어로 바꿔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감각 경험만이 실제한다. 감각 경험만이 실제하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경험만이 실제한다라는 말을 마스카는 우리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겠지만 경험 실제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험 실제론이라고 얘기하죠.